지금까지 한 10회 정도에 걸쳐서 과학과 기술로 본 건축사라는 제하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원래 좀 계획상으로 본다면은 이제 건축과 재료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건너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제 목구조 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은 생략을 했고요. 이 10번의 강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첨단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20-30분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전체적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단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를 왜 제가 이제 마무리로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히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민은 오늘에 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순간 항상 당대 사람들이 고민을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텐데, 그러려면은 결과적으로 오늘의 우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의 우리들이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잠깐 이런 주제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첨단이라고 하는, 지금도 첨단이란 말을 많이, 하이테크놀로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과연 첨단 건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첨단 건축은 무엇인지라는 것을 한번 전제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첨단 건축은 오늘에만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이라는 글씨를 한번 좀, 단어를 좀 찾아보게 되면 이와 같은 얘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체의 뾰족한 끝. 한자 자체로 보면 그런 거죠. 첨이라는 건 높고 날카롭다라는 뜻이고, 단이라는 건 똑바르고 단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뾰족한 끝을 지칭하는 말로 첨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와 더불어서 첨단이라는 단어 속에는 시대와 사조, 학문, 유행 따위의 맨 앞장에 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과 유사한 말로는 선구자, 앞장, 끝, 끄트머리 뭐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첨단 건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첨단 건축이라는 것을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첨단의 재료 공법, 구조 등을 적용한 건물. 뭐 맞는 틀리는 말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 첨단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앞서가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주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그리고 막 새롭게 탄생된 것들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첨단 건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첨단 건축이라는 방향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뭐 이렇게 요약을 좀 내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축 산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 지속가능, CO2 저감, 고효율, 저비용의 패러다임에 따라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전환을 통해 수많은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를 모아서 하나의 완전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한다라고 어디에 이렇게 좀 설명되어 있는, 이와 유사하게 설명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산업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사양 산업이고 그 첨단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산업이죠. 그래서 쓰레기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뭐 3D 업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은 언제든지 앞서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건축의 최종 목적인 공간의 첨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건 여러분들한테 내는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거. 첨단 건축이라는 게 뭔지, 또 건축이 추구하는 것이 공간이라고 한다면 첨단 공간이라고 하는, 건축에서 공간에서의 첨단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 뭐 하나의 예를 먼저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후쿠오카에 있는 아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빌딩입니다. 아크로스 빌딩은 1995년에 안바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제 설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생태 건축이죠. 생태 건축하면 다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건물에 나무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물 친환경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고 지별판들이 올려져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집은 이미 뭐 한 20여 년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미 정착이 다 돼 있죠. 나무 같은 거 다 정착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런 건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왜 나무가 땅에 붙어 사는 것도 현찮아와 저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저렇게 어렵게 살게 하려고 할까? 그리고 왜 나무를 저렇게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 나무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삶을 연명시켜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 지금 서울시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서울시청사의 모습입니다. 유걸 선생님이 설계한 2012년도에 이제 준공이 된 에코플라자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왜 굳이 나무나 식물들을 이렇게 힘들게 크게 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여기서 생산되는 어떤 산소의 양들이 획기적이고 에너지를 뭐 절감하고 이러는 부분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또 들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생태 건축, 지속 가능한 건축, 친환경 건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그럼 첨단 건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의문을 던져봅니다. 근데 1931년도 신문기사에 보면 우리가 지금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첨단 건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첨단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신흥 예술 해가지고 특히 첨단을 가는 건축에 대하여라는 그런 부제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시대 사람은 어떻게 첨단을 생각했는지 한번 읽어보면 여기 그 요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첨단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곳에만 정화되어 바로 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요약되어 있는 첨단 건축은 뭐냐? 기계적인 공업 건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른 차원의 첨단이죠. 그러니까 첨단은 시대마다 가치관을 가지고 달리 다른 잣대로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어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로서 첨단이란 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는 기계적인 공업 건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적인 공업 건축. 이 시대는 그럼 우리 시대에는 어떤 건축이 돼야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뭐 예를 이런 걸 들어보겠습니다. 1960년대에 이제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제창을 했죠. 그리고 몇 년 전 일본에서 메타볼리즘을 전시한 대규모의 전시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일본에서 UIA 총회가 이제 유치가 돼서 개최가 됐는데, 그와 관련된 그 전시회로서 메타볼리즘이라는 그 전시를 자기들이 만들었던 건축 이념을 하나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메타볼리즘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사전에 나와 있는 바대로 신진대사, 생물이 대사를 반복하면서 성장해가는 것처럼 건축이나 도시도 유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친환경이나 지속가능 건축 얘기할 때 크게 반하지 않는 그런 건축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수십 년 뒤에 오늘날에 다시 일본 사람들이 왜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까라는 그 이면에는 물론 자기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계의 건축 이론을 주도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기도 하지만은 오늘날에도 봤을 때 그다지 이렇게 그 생소한 느낌들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을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만 교육과 단기겐조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메타볼리즘을 만든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과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학교의 도시공학과를 만든 강병기 교수님입니다. 제가 그 동경에서 이 그 메타볼리즘 전시회가 열렸을 때 그 전시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전시장에 큰 대형 그 화면이 하나 이제 설치가 돼가지고 그 이 메타볼리즘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60년대 동영상이 없었으니까요. 그거를 다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선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단계겐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병기라는 사람의 이름이 확 떠는 거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아이고 이분이 우리 학교 교수님이셨고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고등학교도 일본에서 나오셨죠. 뭐 아이 천재라고 하는 그런 학자 중에 한 분인데 또 귀국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도시계획에 참여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많이 하셨던 시민운동도 하셨던 그런 분이고 애석하게 좀 일찍 연배에 비해서는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그분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였어요. 야 대단한 분이구나.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볼리즘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과연 이게 단기겐조 한 사람의 얘기냐, 아니면 거기에 이 강병기라는 사람의 어떤 역할은 어느 때까지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과거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보면은 이제 69년도에 신문에 보게 되면은 21세기에 도전해가지고 30년 앞에 그 한국, 세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집안일은 자동화, 전기화 된다. 여가 활용에 오히려 고민이 많다. 이런 어떤 추측을 했어요. 지금 보면 정말 웃음이 나오는 얘기죠. 모든 게 자동화되고 전기로 작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한테 여가가 생겼느냐, 여가 활용이 고민이 되고 있느냐. 오히려 사람은
더 쫓겨다니는 그런 경향들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추측들이 있었고, 이런 걸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추측이 오늘날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것도 검토를 해보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재 대신 화공으로 건축 재료를 사용하고, 지금은 다 목조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목조 건축에 CO2가 이제 그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CO2 저감을 위해서라도 목조 건축을 지어야 된다는데, 과거에는 반대로 한 거죠. 화공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이제 선전하던 그런 시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우주의 어떤 그 새로운 건축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환상들도 이제 가졌던 거죠. 이건 뭐 지금도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건데, 미래 도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땅만이 아니라 지하에 대한 문제, 지상에 대한 문제, 바다에 대한 문제로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도 이 당시에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주에 최소의 지면 위에 최대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공 대지를 만들어서 원추형의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런 공상과 같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오늘날에 이제 구현이 돼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꿈을 많이 꿀 필요는 있는 거죠. 많은 상상력들을 해서 가능성들을 제기하고,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가능성들을 그려주고, 뭐 그 가능성의 어떤 여건들을 갖다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제반 뒷받침들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 어느 한 가지씩 이렇게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또 그걸 우리는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날의 여러분들한테 이 시대의 첨단 건축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또 뭐 항공도시, 우주도시를 이미 설계 완료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 봐서 지금 이게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뭐 지금도 가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뭐 화성에 이제 사람의 정착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우주 여행에 대한 얘기들도 이미 가시화돼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전 의식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또 다시 원상복귀돼 가지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좀 전에 얘기한 그 재료의 부분에서 다시 이제 지금 목재로 돌아갔단 말이죠. 화공 제품들 다 몸에 안 좋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판명이 되면서 목조로 가듯이 앞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다시 피드백 돼 가지고 돌아오는 것들도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라는 거는. 매일경제신문 고공으로 치솟는 신공법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저희 지금 여기 내용은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 80년대에 인텔리전스 빌딩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삼성 강북 빌딩입니다. 강북 본사, 그 태평로에 있는 그 건물, 거기를 지칭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런 첨단 공법들이 도입이 되고, 뭐 방진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 자동화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이 시대에 점차 등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시대가 지나가면은 이제 스마트 빌딩에 대한,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 스마트 빌딩에 대한 얘기, 사무 자동화, 그 다음에 빌딩 자동화, 정보 시스템의 통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은 당연히 이제 오피스 빌딩을 지으면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그 첨단을 가는, 아주 말 그대로 첨단에 서 있는,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목표점들로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첨단 정보 빌딩이 만들어야 되고, 국내외에 이제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메타볼리즘의 이런 전시회가 이제 이 록본기 힐즈에 있는 모리타워라고 하는 빌딩의 전시장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록본기 힐즈에 있는 모리타워 빌딩의 앞에 있는 그 거미 조각상의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앞에 메타볼리즘 전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입니다. 메타볼리즘 전시에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반추해 보자는 겁니다. 이 전시는 메타볼리즘에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최초의 전시회다. 메타볼리즘 운동의 탄생의 배경이 된 겐조단계 사상과 발자취와 60년대 전기를 중심으로 한 메타볼리스트의 활발한 활동, 이론의 성과, 엑스포까지의 자료들을 전시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현존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미래에 남기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들이 생산했던 것들을 반추해서 회고해보는 어떤 이런 정신. 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과 상호 부합되는 부분들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남겨놨던 많은 자료들을
그 자료는 남겨놨던 그 자료들을 수집 정리해가지고 미래에 또 남겨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현존하는 자료들 또는 과거에 있었던 성과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생활사 자료들이 이제 많이 수집이 되고 이제 특히 서울 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0, 70년대 또는 80년대 이런 자료들도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중한 거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공업사 박물관을 지향하면서 많은 60, 70년대 생산됐던 공업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그런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그 뜻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볼리즘에 관련됐던 이 전시의 포스터입니다. 메타볼리즘의 미래 도시전. 메타볼리즘은 이미 60년대 이론이에요. 근데 앞으로 미래의 도시에 대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들을 다시 탐색해보자라는 겁니다. 60년대 아주 첨단을 달리는 건축 이론이 이 시대에 유효한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없애야 될 것인지, 잊어버려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마 역사상 유래로 볼 때 이 메타볼리즘만 처음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타볼리즘에 관여됐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은 뭐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대략 여기 그 안에 있는 그 당시 6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용된 것들은 별로 없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이론들이 아주 확산이 크게 된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물론 만들어진 건물, 실제 적용돼서 만들어진 건물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의도한 것만큼 동경만이 그렇게 개발이 됐다든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해양 도시에 대한 이런 어떤 컨셉 같은 것들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일들이었고 오늘날에도 다시 재조명을 해보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업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당시 이제 경제적인 자신감, 전후의 어떤 패배감 같은 거를 이제 이미 딛고 도약을 하는 어떤 단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비전을 갖다 이제 제시했던 그런 이념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건축도 지금 정도쯤에서는 뭔가 하나를 갖다 대두해야 될 대두시켜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 정말 유사 이래, 한국의 역사 이래로 이 정도의 경제 역량을 키워서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을 하고 어느 무대에 섰을 때 어느 정도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건축도 뭔가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는 발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념을 하나 우리도 표출해낸, 더군다나 우리가 특수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남북한의 이념의 갈등이라든지 군사 대치 현황이라든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문화대국과 경제대국의 사이에 끼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이라는 어떤 영향력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의 건축이라는 것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세계에 대해서 발언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한테는 왜 없냐 이거죠.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시회에 소개된 여러 가지 포스터와 모형, 당시에 제작됐던 모형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포에서 이제 전시됐던 그런 장면이고, 다행히 여기 사진에 보니까는 우리나라 여기 관이 보입니다. 한국관이 보이죠. 김수근 씨가 설계한 건데 신문 기사도 그때 당시에 많이 났죠. 한국관은 공업 입국을 상징하는 굴뚝입니다. 공장의 굴뚝을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가 됐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특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읽혀지지 않는 거죠. 단순히 이제 공업 입국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순 대응의 어떤 방법, 뭐 그런 것이 아니었나. 좀 하여튼 다른 나라 건축관과 비교해 보면은 좀 더 의미 부여가 너무 즉발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시에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엑스포 전시장에 이 전시관을 꾸몄던 이 하나의 부재가, 건물은 철거가 됐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남겨져 있다는 거죠. 어디선가에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이 무서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시장에 이제 전시됐던 아주 대형 화면에 이제 움직이는 장면들과 동영상의 장면과 이런 모형들, 해상 도시의 모습들, 동경만에 설치되는 이런 장면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도면으로와 투시도밖에 표출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오늘날의 첨단 장비를 통해서 영상물로 제작해서 3D 동영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보니까 메타볼리즘의 부활이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이 이념이 다시 이제 새롭게 재탄생, 리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재탄생됐구나.
아, 이걸 가지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런 면에서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수업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일본에 이런 많은 동그라미 친 사람들이 전부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더 추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좀 전에 얘기한 그런 토대들입니다. 건축의 토대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건전한 토대들을 좀 만들어가고 건전한 경쟁 관계들을 좀 만들어가고 공공이라는 것을 좀 앞세워보고 이런 어떤 측면들, 그다음에 경제적인 논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어떤 공통된 철학적인 논리의 기반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뿌리 있게 번성을 할 때 비로소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 가는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을 들여 가지고 뭐 이 사람을 키워서 뭐 프리츠커상을 받게 해주겠다 아무리 소용을 한들 그것은 우리 기준의 어떤 우리의 눈높이들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이런 우리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 건축이 세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얼마나 좋은 환경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단 말이죠. 이 사회는. 그래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언어로서 또는 어떤 도면으로서 어떤 건축으로서 예술 작품으로서 이렇게 표출이 돼서 나올 때 비로소 우리한테는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노벨상, 플리츠커상, 필즈상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얼마 전에 이런 플리츠커상을 받았는데 왕수도 대단히 특이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중국 자체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이 물론 작품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작품을 해오기까지 많은 노정들 또 그 사람이 담았던 이런 어떤 작업의 어떤 진정성 또는 정직함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잘 읽혀지는 거죠. 정작 자기들 눈에들은 중국 사람 스스로의 눈에는 잘 읽혀지지 않았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드러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요인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은 뭐 그런 복합적인 거를 떠나서라도 아무튼 이런 건축가들 진정성이 있고 솔직하고 그다음에 어떤 진실한 마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앞에 이제 첨단 건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미래 건축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번 학기에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원래 커리큘럼상에 있던 재료화 건축이라는 부분을 강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학기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